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고지대서의 훈련과 고지순화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죠. 뭐 호흡이 가빠진다든가 또 이것이 심하면 고산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일으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고지대에 올라가서 보다 더 이제 어클라메티제이션, 즉 적응 상태가 되어서 수행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지대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어떤 그 인체의 적응이 나타나는지 이것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대기압이 해발 뭐 500m, 2000m 이렇게 올라갈 때 대기압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압이라고 하면 이제 공기가 미치는 압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공기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분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단일 가스가 갖는, 즉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일종의 혼합 가스죠. 즉 질소가 79.04%, 그다음에 뭐 산소가 20.93%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산화탄소는 0.03%다. 이렇게 이제 그 가스가 들어가 있는 일종의 혼합 가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소다, 산소 분압이라 하면 산소라고 하는 단일 가스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압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해서 이 공기를 받아들였을 때 이 산소가 폐포 안에서 우리의 그 모세혈관 쪽으로 이 분압차에 의해서 확산돼서 들어오게 되죠. 또 우리 체내 조직 세포 쪽으로 가서는 모세혈관에서 조직 세포 쪽으로 역시 분압 차이에 의해서 산소가 확산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압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해발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산소의 분압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분압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보면은 해수면에서 대기압은 760 수은주 높이죠. 그런데 산소 분압은 159 수은주 높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해수면에서 대기압은 760 수은주 높이죠. 여기에 산소의 그 함량을 곱하면 되죠. 그 산소는 20.93%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0.2093을 곱하면은 산소 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159 수은주 높이가 나옵니다. 해발 예를 들어서 2000m 올라가면은 대기압 자체가 604 수은주 높이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소가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즉 산소의 농도 자체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압 자체가 감소하니까 산소의 분압도 역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압 604에 0.2093을 곱하면 산소 분압이 126 수은주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해발 5,500m다 하면은 대기압이 현저히 떨어지죠. 394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시 산소의 퍼센테이지 0.2093을 곱하면 82 수은주 높이로 매우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지대에서의 훈련이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게 된 것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즉 멕시코 시티에서 해발 이 2240m나 되는 이 고지대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이제 이 고지대에서의 경기, 운동 수행, 그리고 이제 고지 순화, 또 고지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까 말씀드린 분압의 개념 말씀드리면은 이제 해수면에서 이 대기압이 760 mHg죠. 그런데 산소 분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9 수은주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폐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 수증기와 뭐 섞이고 이렇게 하면서 산소 분압 자체는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몸을 순환하고 들어온 정맥 혈액은 산소 분압이 낮은 상태에서 요 분압차에 의해서 산소가 이쪽으로 폐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산소 분압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산소 포화도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혈액 중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안정 상태에서는 97 내지 뭐 98%, 심지어 99%, 98% 정도, 97% 정도 이렇게 완전히 산소에 포화된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발 3,000m 고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압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요 537에 산소의 그 퍼센테이지 20.93%죠. 그래서 0.0293을 곱하게 되면은 0.2093이죠. 이것을 곱하게 되면 산소 분압이 122 수은주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폐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말씀드렸듯이 뭐 수증기와 혼합돼서 산소 분압 자체도 떨어진 상태로 폐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 산소 분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요 분압차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동맥에서 산소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산소 포화도도 감소하게 돼 가지고 90%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맥 혈액 중에 산소 포화도 자체도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쭉 우리의 그 순환계에서 산소 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대기압이 760일 때는 이제 산소 분압은 159 수은주 높이죠. 그런데 이것이 폐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4 정도,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폐포 안에 산소 분압은 떨어지는데 온몸을 순환하고 들어온 정맥 혈액 중에 산소 분압은 40이니까 분압차가 64 정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산소가 분압이 높은 쪽에서 또 낮은 쪽으로 즉 혈관 쪽으로 계속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면서 확산돼서 들어오면서 마침내 이제 이게 동맥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혈액은 산소 분압이 100 정도 이런 상태로 돼서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좌심실을 거쳐서 이 좌심실이 이제 펌핑하는 거에 의해서 온몸으로 이 혈액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산소 포화도가 97 또는 98% 정도 되는 동맥 혈액이 이제 온몸을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산소 분압은 100이 되는 것입니다. 100이 되는 이 산소 분압을 가지고 쭉 인체의 모든 조직세포로 보내지게 되면 이제 인체 조직세포에서는 계속 산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시를 예를 든다면은 이 해수면에서 우리의 그 조직세포에서의 산소 분압은 한 4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분압차가 100에서 40을 빼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쉽게 우리의 조직세포로 확산돼서 들어와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는 것이죠. 조직세포가 이제 산소를 계속 소비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세포를 거치고 나온 이 정맥 쪽으로 나온 정맥 혈액의 산소 분압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맥 혈액이 결국은 우리의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또 우심실로 들어와서 심장이 펌핑할 때 폐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폐로 가서 폐에서 다시 가스 교환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폐포 안에 산소 분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4니까
역시 64의 산소 분압차에 의해서 폐포 안에서 폐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순조롭게 확산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발 4,300m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산소 분압은 96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현저히 이 산소 분압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이 46 정도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맥혈액의 이제 산소 분압도 뭐 이런 상황에서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분압차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분압차가 뭐 이 정도의 분압차에 의해서 분압차가 상당히 이제 적어졌죠. 해수면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분압차가 있어서 여전히 이제 산소는 이렇게 동맥혈액 쪽으로 확산돼 들어오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동맥혈액의 산소 분압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혈액의 산소 포화도도 90 이하로 이제 8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산소 분압이 낮은 동맥혈액이 좌심방과 좌심실을 통해서 다시 심장이 펌핑할 때 온몸으로 순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조직세포로 오게 됐을 때는 조직세포에서의 산소 분압 예를 들어서 27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를 보이죠. 그러면 이제 분압차가 매우 적습니다. 42와 27을 빼면 분압차가 15 정도 되니까 조직세포에서 어쨌든 이 분압차에 의해서 산소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맥혈액의 그 산소 분압은 굉장히 낮은 뭐 27 정도로 매우 떨어진 상태, 매우 낮은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장이 펌핑하는 것에 따라서 폐로 다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폐순환을 통해서 폐로 오게 되면은 역시 이러한 분압차에 의해서 다시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발 이 4,300m처럼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 분압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분압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혈액이 산소 포화도도 상당히 떨어져서 산소를 공급받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지대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 분압과 또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수면에서 운동할 때 최대까지 운동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100%죠. 최대 산소 섭취량이 100으로 본다면은 고지대에 점점 올라가면서 이 산소 섭취량은 계속 떨어지는데 보통 뭐 1000m 올라가는 데 따라서 산소 섭취량은 약 7% 정도로 떨어진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이 시점부터는. 그래서 60 아래로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 여기 해발 이 지점 8,000m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부터 정상까지 이 지점을 갖다가 상당히 위험한 생명이 위협받는 그 지점이다 해서 데스 존이라고 하는 명칭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상까지 에베레스트 정상 8,848m까지 가면은 산소 분압은 최대 산소 섭취량은 거의 뭐 20% 30% 아래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신체적 능력이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한계는 결국은 뭐 이 9,250m 정도 이 정도의 그 높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산소 분압은 뭐 50 이하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데스존 8,000m 정도 갔을 때 이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 분압은 뭐 60 이하 뭐 요 정도 50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비슷한 그림인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고지대에 올라갔을 때 환기량, 1분에 마시는 공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고지대에 올라갈수록. 즉 해수면에서는 산소 섭취 수준, 즉 우리가 어떤 운동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운동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 섭취 수준도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산소 섭취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환기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갖다가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수면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해발 4,600 굉장히 높은 지대죠. 5,800, 6,400, 또 7,400 이런 굉장히 높은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환기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환기량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지대에 올라가면은. 또 요걸 보면 호흡 교환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호흡 교환율은 이 산소 섭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환기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산소 섭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현저히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해수면에서는 이러한 패턴으로,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많으니까 산소 섭취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급격히 어느 시점에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해수면에서는 이런 패턴인데 해발 고지대 이 정도의 높이에 올라가면은 이 호흡 교환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더불어서 환기량의 증가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저산소 공기를 마시면서 고지대와 이렇게 조절된 고지대의 뭐 3,000m, 4,000m, 5,000m 이렇게 고지대 환경에서와 비슷한 그러한 농도의 산소를 갖다가 흡입하면서 운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검사하는 것은 심장의 여러 가지 상태, 또 혈류의 상태, 또 뇌혈류, 또 뇌파, 뭐랄까요? 심장의 리듬을 가지고 그 자율신경의 어떤 밸런스를 갖다가 또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대에서는 이런 과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체내 산 염기 평형의 그 조절과 관련해서 고지대에 올라가면은 일시적으로 과환기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혈액이 알칼리화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적응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고지대에 올라가면 이제 아무래도 공기가 희박하니까 더 많은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환기의 결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폐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 이 탄산 H2CO3라고 하는 것이 폐 모세혈관 안에서 탄산 탈수 요소의 작용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되고 이렇게 나온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배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과환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탄산도 이제 계속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결과로 예를 들어서 고지 3,000m, 해발 3,000m 정도 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원래 이제 정맥 혈액 중에 40 정도 순주 높이인데 24mmHg로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분압도 감소하고 또 탄산이 감소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호흡성 염기화, 즉 respiratory alkalosi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의 pH 수은주 저 pH라고 하면 수소 이온 농도죠. 수소 이온 농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pH는 이렇게 증가하는, 즉 알칼리화되는 현상을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그 호흡에 염두하는 우리의 그 호흡 중추, 주로 여기 이제 뇌교, 뭐 요 연수 부위에 있는 호흡 중추에 이것이 작용을 해서 호흡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또 혈관은 이렇게 수축하는 혈관 수축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체는 이거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콩팥에서 이 혈액을 알칼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다 더 이제 다시 중성 더 산성 쪽으로 더 돌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알칼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콩팥에서는 중탄산염을 갖다가 걸러서 배출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탄산염을 배출함으로써 다시 지나치게 알칼리화된 것을 갖다가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호흡의 반응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막 그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아지고 일시적으로 염기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량의 이제 수분도 이제 손실을 하는 거죠. 중탄산염을 자꾸 이렇게 배출하려다 보니까 탈수도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의 반응성을 갖다가 다시 회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혈관, 경동맥체나 이런 곳에 있는 화학 수용기가 이산화탄소의 증가라든가 산소의 감소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서 반응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성이 높아지면서 환기량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환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내에 필요한 산소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체의 반응과 적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지대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박출량이나 이것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즉 심장의 어떤 수축력이나 이거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심장의 박동수는 굉장히 빨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게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은 인체의 교감신경계가 더 활성화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로서 부신에서 에피네프린 또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하죠. 이런 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이 부신으로부터 분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평지에서는 이런 정도의 그 양상을 노르에피네프린이 보이는데 에피네프린은 이렇고요. 근데 이제 고지대에 약 4,300m 정도의 고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에피네프린도 약간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의 교감신경 말단에서 더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교감신경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호르몬들 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매우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모습들은 전부 우리 실험실에서 고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운동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심장의 상태라든가 뇌혈류 상태 또 혈중 호르몬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지 훈련과 고지 적응에 대해서 좀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렸듯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 단거리 종목에서는 현저한 기록 향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넓이뛰기 같은 것도
또 100m 달리기 이런 것이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게 됐지만 반면에 이제 지구성 종목은 현저히 기록이 저하되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산소를 이용해서 유산소적인 능력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지구성 종목의 경기는 현저히 기록이 저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발견하고 그 이후에 고지 훈련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절감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고지 훈련의 효과가 이런 저산소 자극에 의해서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게 되고 이 호르몬들이 골수에서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이제 적혈구는 결국 산소를 운반하는 그 세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적혈구의 생성도 증가하고 또 적혈구 안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의 양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산소의 어떤 수송 시스템의 개선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근육에서는 또 역시 근육 내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미오글로빈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물질의 증가도 일어나서 근육의 산소 이용 능력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이러한 그 결과를 보인 것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적혈구 생성 등의 효과가 고지 훈련의 효과가 해수면으로 내올 때는 바로 사라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보고된 바 있었고요. 또 고지대에서는 해수면과 같은 훈련 강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훈련의 효과가 더 떨어져서 오히려 경기력이 감퇴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고지대에서 훈련하는지 또 어떠한 그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동안 계속 연구되면서 대체로 지금에서는 이런 고지 훈련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매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훈련의 효과가 대체로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최근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지 훈련 또는 고지 적응에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소요되는지 이것을 보면 약 2,700m 정도의 고지에서는 약 7일 내지 10일 정도, 3,600m 정도의 고지에서는 15일 내지 22일, 4,600m의 고지에서는 약 20일에서 25일 정도의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정도의 날짜가 소요된다. 물론 이제 이것은 개인 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000m만 올라가도 뭐 고산병과 같은 굉장히 뭐 심한 신체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뭐 하이킹을 조금 더 많은 그 시간을 걸리지 않고 적응하는 그런 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 간의 개인차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변화를 보면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변화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호흡은 말씀드렸듯이 고지대 올라가면 과호흡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역시 또 과호흡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최대 심박수의 경우에는 신체 운동 능력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최대화 운동 심박수, 즉 최대까지 가지 않고 그 이하의 운동 강도로 운동했을 때 역시 최대화 운동 심박수는 단기간에도 증가하고 또 오래 머물렀어도 역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고지대에서 인체가 그러한 부담을 겪는다는 것을 똑같은 어떤 작업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 순환계가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심박출량도 역시 단기간에 변화도 감소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적응이 되면 어느 정도 증가하긴 하지만은 고지대에서는 평지와 같은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역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장량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알칼리화에 의해서 중탄산염을 갖다가 콩팥을 통해서 배출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런 것에 의해서 수분의 배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과한기가 되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계속 이 수분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혈장량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간 적응이 되면은 어느 정도 평지에서의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혈구수는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적혈구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되면 적혈구수의 현저한 증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이제 적혈구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적 적응은 이제 이것은 뭐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세혈과 밀도가 증가한다든가 또 근육 내에 있는 헤모globin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슷한 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마이오글로빈 이거 역시 증가하더라. 또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산화 효소들의 활성도도 높아져서 보다 이제 유산소적인 능력이 개선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저산소 환경에 의해서 우리 콩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 이것이 우리 골수에서 레드 블러드 셀, 즉 적혈구의 생성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EPO에 대해서는 도핑 물질로서 현재도 많은 뭐 사이클 선수라든가 이런 지구력 선수들이 이런 도핑 물질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간혹 문제가 되고 또 발각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다른 챕터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지 훈련을 할 때 적절한 그 훈련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결국 종합해 보면 해발 2,000m에서 2,700m가 가장 적절한 일반적으로 고지 훈련의 가장 적절한 고도다라는 걸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고지 훈련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1,500m 또 연구자에 따라서는 700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소한 하여간 1,500m 이상에서 훈련할 때 이러한 고지 훈련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 이 동구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333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뭐 원칙은 아니고 이러한 훈련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 훈련을 하기 전에 3주 정도 고강도 훈련을 하고 고지 훈련을 하기 전에 이미 한 고강도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지에 올라가서는 그만큼의 고강도 훈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훈련을 계속 이제 고지 훈련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지 훈련을 3주 동안 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에 내려와서 이런 훈련의 효과가 남아 있을 때 보통 뭐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약 4일에서 뭐 3주, 21일 정도 이 정도의 이런 고지 훈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33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 훈련의 기간은 적절한 기간은 약 3, 4주가 적절하다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보통 뭐 첫 주에는 고지에 올라가서 중정도의 운동 즉 65% VO2 max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돼서 둘째 주부터 이제 고강도 훈련을 85% VO2 max로 또는 그 이상으로 훈련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이
훈련의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고지대에 올라가서는 무조건 장거리를 뛴다기보다는 고지 반복 스프린트 훈련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를 하고 나서 또 휴식,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뭐 10회 반복 또는 뭐 15회 반복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프린트 훈련, 최대에 가까운 속도로 가급적 스피드를 올려서 달리는 스프린트를 일일 그 시간을 1로 잡는다면 휴식하는 시간은 4로 잡는다.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를 30초 동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휴식은 그 4배 약 120초 동안 휴식을 하고 다시 스프린트 30초, 휴식 120초 뭐 이런 형태로 고지에서는 이런 반복 스프린트 훈련을 이 정도의 그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제시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벌 운동 거리는 가급적 평지에서 400m를 뭐 달렸다, 빠른 속도로 달렸다 하면은 이 거리를 좀 줄여서 스피드를 유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고지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그 장거리를 스피드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의 방법을 운동기에 그 인터벌 운동 질주하는 그 거리를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초기에는 200m, 좀 점점 적응됨에 따라서 뭐 300m로 늘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평지보다는 좀 줄여서 계속 스피드를 유지하는 형태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고지에서의 반복 스프린트 훈련은 이런 그 요령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는 것은 고지대에서 살고 훈련은 낮은 데서 해라. 그것이 그 훈련의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복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케냐나 뭐 이런 지역에 사는 고지대에 아예 그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그 선수들, 마라토너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그 성적을 거두는 것도 생활 자체가 이러한 그 원리에 맞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해발 뭐 2,100m나 2,500m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훈련은 고강도의 훈련, 이런 훈련을 1250m 이하에서 이제 훈련하는 이런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100m나 2500m에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물론 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도 이런 고강도의 훈련을 갖다가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그 고지 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지 훈련 또 고지 적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